대표님께서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또 쭉 지켜보아 오시면서 1997년 IMF와 또 2008년 금융위기도 경고를 하셨죠.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건설사, 이런 기업의 회생 신청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2025년에 한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네.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예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정책만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난들이 한꺼번에 풀려요.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상대적으로는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주식 보유량이 국내보다 미국 주식이 2배 이상 커요. 국내의 유동성은 부족해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생산, 고용, 투자, 이게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 경제난이 생겼기 때문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난은 다 풀려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잖아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경상수지 흑자만큼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 정부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그래서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지금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 사례는 세계사에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 가격이 싸지고 그래서 수출은 증가한다고 가르치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바꿔야 돼요? 현실을 바꿔야 돼요? 이론을 바꿔야죠. 근데 우리 이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게 너무 아까운가 봐. 현실이 부정한 이론을 계속 거져온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질 때 경기는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제사에서도 2번 그게 증명이 된 게 있어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일단 주요 자원 비싸게 사와야 돼. 그럼 기업 이익이 줄어. 기업 이익이 줄면 손실로 갈 수도 있어요. 손실이 늘어나면 기업은 생산, 고용, 투자 줄여요. 그래서 경제난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내수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되죠.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공업용 자원, 식량 자원 할 것 없이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이익이 급증할 거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생산 늘리죠. 고용 늘리죠. 투자 늘리죠. 경기는 급상승하는 거예요. 정부의 경제정책 하나, 고환율 정책이 경제난을 초래했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금방 예측해낼 수 있어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지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세계 경제를 보면 조만간 금융위기가 터져서 급속히 확산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 있는 게 오히려 하나의 아주 강력한 방어 정책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환율을 떨어뜨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환차익을 일으키니까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으로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진행되는데,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을 해내요. 그럼 국내에서는 금융위기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국내 생산, 고용, 투자를 촉진해주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에서 유일하게 또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도 있어요. 왜 정부에서는 계속 이 고환율을 유지를 했던 걸까요? 그 시끄러운 소수, 조용한 다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끄러운 소수들이 사실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이 환율이 상승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 수출업체들 뿐이에요.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 다수예요. 이게 조용한 다수예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조용한 다수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정책에 끼치는 힘이 약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시끄러운 소수들의 뜻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다수는 항상 피해를 입어요.
경제난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도 시끄러운 소수들 때문에 그래요. 수출이 안 돼서 죽겠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수출업체를 위해서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출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망하나요? 안 그래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환율이 떨어질 때 기업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기업 자신도 국제 경쟁력, 성장력이 월등하게 향상이 돼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은 당장에 내가 괴롭다는 얘기지. 시끄러운 소수들이 항상 환율을 끌어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치면 경제는 더 심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꿔야 돼요. 국민 다수를 보고 조용한 다수를 생각하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정책 당국자의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금리나 어떤 시장의 반응을 좀 이제 수긍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소수의 고통만 보고 정책을 펼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로 커졌잖아요. 그럼 국내 저축 어디로 가요? 이자율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국내 경기는 당연히 부진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준금리는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 이것도 안 떠나요. 그러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생산, 고용, 투자 등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이잖아요.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만 딱 바뀌면 금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 좀 올려주고 그리고 환율을 떨어뜨려 가면 당연히 그 경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 금융자본들 환차하고 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예요. 그중에서 4천억 달러 남짓은 지금 외환보유고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천억 달러 이상 그거는 우리나라가 순회의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또 부동산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회의 금융자산이 8천억 달러예요. 이것만 돌아봐도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경제활동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투자, 고용, 생산 모두 다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난은 무조건 풀려요. 우리 국민들 아유 어제보다 더 어려워, 물가도 비싸, 뭐 이런 얘기 그 불평도 금방 사라져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오던 이 자원들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4월 위기설이다. 뭔가 위기가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터지는 순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시그널이 터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거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터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지수가 3월 10일 기준으로 하루에만 나스닥 4%, 다우 S&P는 2%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게 시그널일지도 몰라요. 물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게 계속해서 폭락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시장 개입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연준의 개입 이런 걸로 해서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임시 처방이에요. 대증요법이에요. 근데 이 대증요법은 반복되면 될수록 그 약효가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전혀 약효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붕괴돼요. 붕괴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금융위기는 급성질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기간이 통상적으로 5년 이상 가요. 1960년대 말에 시작해서 1980년대 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그걸
어려움을 치료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1980년대 초에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해냈어요. 그런 일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금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터져야 된다.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안 간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요, 3040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까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거나 파국으로 가게 되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스닥이 붕괴됐을 때 미국 벤처산업 전반이 극소수 업체를 빼놓고는 다 조산위기에 치였어요. 근데 국가 경제가 그런 파국에 가면 기업이 그럴진데 개인들은 어떻겠어요? 개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은 현금 보유율 이런 걸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부터 지금 현금 보유율을 많이 늘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달러나 금을 좀 지금 좀 사두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금 투자는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금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금 안전자산 절대 아니에요. 가격이 급등 급락을 해요. 예를 들어 1980년대 초에는 한순간에 8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모두 다 망했어요. 1년 안에 30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그때만 그랬나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제발 1980년대 초부터서라도 금 가격이 어떤 장기 추세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 투자할 때 아니에요. 이미 천정을 뚫었고 지금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 가격도 1년 안에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경기가 나빠지면 금 수요도 급감을 해요. 위기가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1년에서 반년 사이에 금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반년 내지 1년이 지나면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경험이에요.